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은 매일같이 요동칩니다. 글로벌 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보다 더 면밀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의 변화입니다.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이후 성장 추세가 뚜렷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해온 무역 부문이 2010년 경제회복 이후부터 뚜렷하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무역 의존도란 GDP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중국 무역 구조 전반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처했던 중국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맡으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무역 구조의 변화는 중국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인 만큼 강한 정책 변화를 통해 무역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빠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무역 구조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지니는 의미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중국의 가공무역 구조가 감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무역과 가공무역입니다. 일반 무역과 가공무역의 차이점은 수입을 위해 들여온 원재료와 부품들이 다시 수출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일반 무역은 처음 원재료를 들여올 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내수에 판매하든 가공을 하여 수출을 하든 자유롭지만 가공무역은 애초에 들여오는 원재료가 수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공무역의 핵심 키워드는 값싼 노동력입니다. 산업발전이 낮은 나라일수록 가공무역을 통해 단순 조립 및 노동집약적 산업을 많이 하게 되고 산업이 고도화된 나라일수록 가공무역의 비중은 줄어듭니다. 아무튼 중국은 2008년까지만 해도 가공무역 위주의 국가였는데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가공무역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일반 무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을 하지 않는 것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인데요. 2004년부터 가공무역 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여 강제적으로 가공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공무역은 단순 조립 작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며 선진국에서 환경오염 등으로 기피되는 공정들을 후진국에서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후진국들은 가공무역으로 먹고 살다가 좀 먹고 살만하다 싶어지면 남의 것만 대신 만들어주면서 고생하지 않고 자기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가공무역 억제 정책은 중국산 중간재 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위주의 전략에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소비중심 성장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반 무역이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는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는데요.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대표적 중간재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기술력이 훨씬 우월하여 당장에 대체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과 중국 내수용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중국의 교역 상대국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중국의 수출 부분은 주로 가공무역이었습니다. 선진국이 주문을 넣으면 중국이 만들어서 선진국에 다시 보내줍니다. 아이폰의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주문을 넣으면 중국에서 열심히 조립해서 다시 미국에 판매됩니다. 조립은 중국에서 하는데 중국이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 뿐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중국은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자체적인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샤오미 스마트폰이 아이폰 반값도 안 되더라도 가져가는 이익이 훨씬 크게 됩니다. 거기에 값싼 중국산 스마트폰을 전면에 앞세워 신흥국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부분입니다. 중국은 첨단 부품들을 주로 수입하여 왔습니다만 부품 국산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기존의 주요 부품 수입국인 한국, 대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겠죠. 종합해보면 중국이 자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경쟁관계로 피터지는 혈전을 하고 있으며 주요 부품 소비국이었던 중국이 부품과 반제품을 슬슬 국산화함으로써 한국의 부품 공급 업체들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술 집약형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구, 방직과 같은 노동집약형 제품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통신기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자국 기업을 키우려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발을 빼는 중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미국 수출용 생산기지를 멕시코나 태국으로 옮기고 있으며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트럼프의 공약대로 세계의 공장들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진정한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시진핑의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독일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며 2025년까지 첨단 산업 부분에서의 자금력을 7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문제는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통해 키우려는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분야와 굉장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대외 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역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산업 발전 단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제분업에서의 역할을 통해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는 해외 의존형 단계. 기술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로 중간재 및 최종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조립 생산형 단계입니다.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단계입니다. 몇 년 전까지 가공무역 중심의 중국을 떠올리면 됩니다. 3단계는 일관 생산형 단계입니다. 중간재 및 최종재 모두 생산하고 수출하는 단계입니다. 현재의 중국입니다. 4단계는 중간재 특화형 단계입니다.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생산 및 수출하는 단계입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가 현재 중간재 특화형 단계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인해 몇몇 제품군의 경우 이미 중국은 중간재 특화형 구조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5단계는 차별화 제품 생산형 단계입니다. 고품질, 고기술 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하는 단계입니다.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회사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거대 국가 중국보다 발전 단계가 높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차별화인데요.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13억 인구 앞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먼저 기업가들입니다. 조립 생산형과 일관 생산형 단계에서는 좋은 바이어를 잡아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은 널려 있었고 해외 바이어의 물량만 확보해 놓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아니면 정부와의 유착관계로 정부가 육성하는 사업을 공략하여 정부의 백을 믿고 경쟁 없이 쉽게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산업은 중간재 특화형에서 차별화 제품 생산형으로 넘어가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 정도의 생각과 마인드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업가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전한 시장에서 보장된 수익을 먹으려는 태도는 당장의 이익은 만들어내겠지만 장기적으로 중국한테 크게 털릴 것입니다. 그 다음은 퇴행적인 국민들의 마인드도 변화해야 합니다. 퇴행적인 국민들의 마인드란 모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노동은 신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상이합니다. 차별화 제품 생산형 단계의 국가에서는 노동의 가치는 평균 연봉 1억 원입니다. 그러나 조립 생산형 단계 국가에서는 하루 종일 재봉틀을 박는 노동의 가치는 평균 연봉 300만 원입니다. 각 사회로 들어가 보면 차별화 제품 생산형 단계의 국가에서는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영향력이 클수록 더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당연히 연봉의 격차가 하늘과 땅입니다. 조립 생산형 단계 국가에서는 모두가 시간에 따른 동일 임금을 받습니다. 연봉의 격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과 뒷돈을 받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큰 돈을 벌지요. 차별화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동력에 비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떼돈을 번다고 했을 때 이를 적극 지원하는 사회풍토일까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풍토일까요?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서 돈 잘 번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나 실수가 나올 때까지 잠복해서 녹화하고 녹음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제품을 출시하여 떼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를 감추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돈 없지만 돈 있는 척하는 사기꾼들만 돈 많은 척하면서 수준 낮은 마케팅질로 낮은 품질의 제품들을 팔아먹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차별화 제품 생산하는 단계에 가서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유명해지기보다는 적당히 조용히 돈 벌고 티 안 내고 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폰 생산 원가를 살펴볼까요? 한 대당 $1000 정도 하는 아이폰의 생산 원가는 178.9달러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는 한국, 독일, 일본과 같은 기술 강국의 부품들이 포함됩니다. 중국 조립 공장에서의 가치는 불과 3.6%에 불과합니다. 약 6달러입니다. 아이폰 한 대를 만들 때 제일 많은 노동이 투여된 조립 공정은 고작 6.5달러만 차지할 뿐입니다. 중국 조립 공장 안에 있는 노동자들은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급여를 가져갈 것입니다. 노동량에 비례하게 정확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산업 단계에서는 조립 생산형 혹은 일관 생산형 단계까지입니다. 노동을 투입한 만큼 비례하여 부가가치가 책정됩니다. 그러나 극도로 낮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애플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애플과 같이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의 노동의 가치는 같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할지언정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더 원하고 그에 따라 더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세상의 규칙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세상의 규칙을 쳐부수려고 탄생한 공산당이 중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자들을 배출시켰겠습니까? 우리만 영원히 조립 공장에서 똑같은 임금 받으면서 공장 내에서는 평등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는 차별화와 아이디어가 모여야만 우리나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억 중국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싸워야만 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존중되고 각각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문화에서는 차별화의 용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려는 노력과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